시베리아 숲의 호랑이 꼬리와 나눈 생명과 우정의 이야기. 꼬리 2부. 갈림길. 태양이 중천에 올랐을 때 지프 한 대가 마을로 들어왔다. 장총을 든 3명이 내렸다. 마을 사람들이 결국 맹수 전문 사냥꾼을 불러들였다. 사냥꾼들은 마을 사람들과 간단히 얘기를 나누고는 우리를 불러 마을 문제는 자신들이 해결할 테니 밤에는 나다니지 말라고 요청했다. 곧 호랑이가 습격한 현장들을 둘러보고 산에서 내려온 길목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이를 진행하는 모습이 맹수 사냥에 이골이 난 꾼들이었다. 상황 파악이 끝나면 사냥꾼 3명이 각각 위치를 잡고 스나이퍼처럼 잠복할 것이다. 꼬리가 마을 주위를 배회한 지 일주일. 오늘 밤에도 마을로 내려올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우리는 급히 산지기를 찾아 밀렵꾼의 총에 맞아 죽은 멧돼지 1마리와 멧돼지 똥 1가마니를 구해왔다. 멧돼지 배를 갈라 창자를 꺼내 밧줄로 묶은 다음 그걸 끌고 다니며 꼬리가 산에서 내려올 만한 길목마다 냄새를 피웠다. 그 위에 멧돼지 똥을 뿌렸다. 모든 냄새 자국들이 마을에서 5km 정도 떨어진 산지기들이 가끔 사용하는 외딴 산막으로 이어지게 촘촘히 꼼꼼히 작업했다. 이 작업은 빠른 것보다는 정확하고 세밀한 유인이 중요했다. 꼬리가 산에서 내려오는 길목 중에서도 마을과 산막으로 나누어지는 갈림길에 더 많은 냄새와 똥을 뿌려 정밀하게 작업을 마쳤다. 냄새 작업을 마친 뒤 꼬리가 내려다보고 있을 만한 곳으로 멧돼지를 끌고 갔다. 멧돼지를 끈 자국이 눈밭에 길게 생기며 그 속에 미약한 돼지 냄새도 남겼다. 지금 이 순간 꼬리가 어디서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걸 노리고 꼬리의 시선이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는 장소는 모두 거치며 모르는 척 멧돼지를 끌었다. 최종으로 멧돼지를 끈 흔적들을 모두 산막 앞으로 모이게 한 다음 산막 앞 4m쯤 떨어진 나무둥치 밑에 멧돼지를 묶었다. 작업하는 내내 산속 어딘가에서 꼬리가 멧돼지 끄는 우리를 지켜보기를 바랐다. 날이 저문 다음 저 멧돼지를 끈 자국 위로 터벅터벅 걸어오기를 바랐다.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산막으로 꼬리를 끌어내야 했다. 봄도 아니고 이 혹독한 겨울에 산에서 먹이를 구할 수도 없는 호랑이니 모르는 척 멧돼지를 먹이고 허기를 달래서 숲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조그마한 통나무 산막은 야트막한 야산 발치에 홀로 서 있었다. 산막에서 40m쯤 떨어진 곳에 한 뿌리에서 나온 굵지 않은 물참나무 서너 그루가 모여있고 물참나무 뒤로는 마른 쑥부쟁이가 섞인 억새밭이 50m쯤 펼쳐져 있다. 그 뒤부터 야산이 시작되어 용의 등뼈로 이어진다. 냄새를 맡고 다른 호랑이나 스라소니가 찾아와 끌고 갈까봐 멧돼지는 물참나무 밑동에 묶어두었다. 산막 안의 작은 창문을 통해 물참나무가 잘 보였다. 창문 틈으로 선을 연결하여 산막 외벽에 마이크를 설치하고 카메라 앵글과 포커스를 물참나무에 맞춰 놓았다. 그리고 커튼을 내려 렌즈를 제외하곤 창문 전체를 가렸다. 산막 안이 캄캄해지자 카메라 뷰파인더에서 희뿌연 빛이 새어나왔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마을의 사냥꾼들도 준비를 마쳤을 것이다. 미끼를 놓고 어딘가에 숨어서 저격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저녁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꼬리의 몫이었다. 물참나무 뒤 야산에서 보름달이 천천히 떠올랐다. 멀리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알 수 없는 자연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 눈과 바람이 서로 희롱하며 겨울나무 즐비한 숲에 수작을 부리는 소리 같기도 했고, 거리를 가늠할 수 없는 곳에서 우는 여우의 흐느낌 같기도 했다. 그 소리가 내 마음을 유인하여 산막 안에 있으면서도 눈 덮인 숲속 외줄기 오솔길을 거닐게 했다. 그 소리는 가끔씩 끊어졌는데 그때마다 삭풍이 불어 흔적 하나 없는 하얀 눈밭을 얼려갔다. 나는 외로움에 부르르 떨었다. 그럴 때면 나는 거꾸로 걸었다. 어느 시인처럼 너무나 외로워 내 발자국이라도 보며 걷고 싶었다. 붉은 족제비 한 마리가 냄새를 맡고 쪼르르 달려왔다. 또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먹이를 먹다 말고 눈밭을 폴짝폴짝 뛰고 뒹굴며 먼저 온 녀석과 장난을 쳤다. 먹을 걸 신경 쓰지 않고 눈밭을 구르는 걸 보니 혼례를 붓는 모양이다. 한 녀석이 눈밭을 달려 억새밭으로 들어가자 나머지 녀석도 따라갔다.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마이크에 연결된 오디오만 켜두고 화면은 껐다. 밤이 깊어가며 산막 주변은 고요해졌다. 추위에 얼어붙은 나무들이 쩍쩍 갈라지는 소리를 냈다. 실내 기온이 영하 13도, 바깥 기온은 영하 30도가 넘을 것이다. 바깥과 온도 차이가 나 창문에 성에가 끼기 시작했다. 입김을 후후 불어 성에를 닦아냈다. 꼬리가 굴뚝에서 나는 연기를 볼까봐 페치카에 불을 피우지 않았더니 몸이 시리게 아려왔다. 달이 휘영청 올라 맑은 빛을 은서리같이 뿌렸다. 꼬리가 나타날 시간이었다. 꼬리가 산을 내려온다면 마을과 산막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냄새를 맡을 것이다. 그 갈림길이 꼬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다. 그 갈림길에서 발걸음을 어디로 옮길 것인가? 마을로 내려가는 길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하는 길이고 산막으로 내려오는 길은 아직 남은 삶의 허기를 달래는 길이다. 지난번 폭죽에 매단 고깃덩어리 앞에서 서성거린 꼬리의 발자국을 보면서 나는 동물에게도 망설임이 있다는 말의 진실한 의미를 깨달았다. 지난번 것은 배고픔을 달래 산으로 돌려보내려는 한 덩이 살점이었지만 지금 저 포수들이 놓은 고깃덩어리는 배고픔으로 죽음을 조율하고 끝내 삶을 죽음의 아가리에 쳐넣는 미끼다. 꼬리는 지금 그 갈림길에서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른다. 늘 가던 마을로 걸음을 옮기려는 충동이 점점 커질 것이다. 어제까지 꼬리의 몸 안에서 꿈틀대던 그런 충동은 하루를 더 굶은 지금 한층 강해졌을 것이다. 왕대라는 숲의 위엄을 갖춘 존재도 결국은 죽어 사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살아있는 개체라면 누구나 아는 슬픔이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운명에 저항하다 사라진다면 그것은 비극이다. 사체는 팔려가서 해부되고 부위별로 다시 팔릴 것이다. 그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그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 둘 빼앗기는 것이다. 죽음에 저항하며 끌려가든 죽음을 똑바로 바라보며 스스로 걸어가든 그 과정에 두려움과 불안이 스며들어 마음을 옥죄기도 하고 배고픔이 슬그머니 끼어들어 노쇠한 욕망을 부추기기도 할 것이다.
꼬리는 이미 많은 것을 빼앗겼고 더 빼앗길 것도 몰아쉬는 숨 외에 많지 않다. 뼈는 삭고 근력은 쇠했는데 싱싱한 사슴이 뛴다면 그건 쾌락인가 고통인가. 그럴 땐 자연에 순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꼬리는 나타나지 않았다. 달은 이미 중천에 떠올랐고 꼬리가 움직였을 시간은 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세한 소리도 꼬리가 서걱거리며 눈을 밟는 소리 같았고 억새숲이 조금만 움직여도 금방 털북숭이 얼굴이 억새 사이로 나타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폭력적인 사념이 강렬한 총알처럼 살갗을 뚫고 지나갔다. 갈림길에서 서성이던 꼬리가 결국 마을로 난 오솔길로 향하는 환각이 떠올랐고 뒤이어 마을에서 총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살벌한 소리가 검은 산맥에 메아리쳐 돌아오는 환청까지 들려왔다. 거기에는 확실히 죽음의 기척이 있었다. 사냥꾼들이 장총을 잡고 어딘가에 은신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숲이 달라 보였다. 사냥꾼이 겨냥한 장총의 총구가 자꾸 둥그렇게 떠올랐다. 그리고 총구의 원이 점점 커졌다. 두 눈과 두 귀를 연결하는 선의 가운데 단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곳, 바로 미간에 총구가 겨누어지고 그 총구 끝에서 섬광이 번쩍이자 날아간 쇳덩이가 꼬리의 몸 한구석으로 빨려 들어가고 한순간의 짧은 경련과 함께 무거운 돌멩이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듯 쓰러지는 장면이 떠올랐다. 포효도 몸부림도 없는 고요한 정적 너머에서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나는 몸에 힘을 빼고 머리를 비운 뒤 마음을 일종의 절전 상태로 만들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조용히 그렇지만 깊게 호흡했다. 하지만 가끔 시무룩함이 한숨을 토해냈다. 허연 입김이 통나무 벽으로 뻗어나가다가 천천히 가라앉았다. 안개 속에서 젖은 눈이 내릴 때 저렇게 무거웠었다. 시무룩함이 깊어져 한탄이 새어나왔다. 꼬리가 마을로 내려가든 산막으로 오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인가. 한 개체가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오고 세월에 밀려 죽음의 언저리를 배회하는데 그건 머지않아 나에게도 찾아올 미래인데 가을 쑥이 죽어야 봄 쑥이 싹을 내미는 것이고 그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하지만 불쌍하고 불완전했다. 늙는다는 것도 불완전했고 늙어서 스스로 생활해 내야 한다는 것도 불완전했다. 자연이 그것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꼬리가 불쌍했다. 내가 그에게 끌리는 것은 완전한 것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불완전한 것에 대한 연민이었다. 들쥐들이 눈을 뚫고 나와 멧돼지 가죽을 끊어갔다. 먹는 자나 먹히는 자나 먹어야 했다. 얼핏 발자국 소리를 들은 듯했다. 또 한청이었을까? 억새풀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호흡을 멈추고 헤드폰에 귀를 기울였다. 다시 잠잠해지며 한동안 정적이 흘렀다. 뽀드득 눈 밟는 소리였다. 시무룩함이 두근거림으로 고동치며 손가락까지 떨려왔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살며시 화면을 켰다. 억새 속에서 눈빛이 반짝 빛났다. 억새가 흔들리며 서서히 갈라지더니 물참나무 밑으로 갈기성성한 털북숭이가 걸어 나왔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눈을 끔뻑여 다시 봐도 꼬리가 눈앞에 있었다. 꼬리는 멧돼지 냄새를 슬쩍 맡고
가만히 서서 산막을 주시했다. 심장을 찌르는 듯한 눈빛이었다. 뻣뻣한 털은 하얀 서리로 덮여있고 내뿜는 콧김은 나오자마자 공중에서 얼어붙은 거품처럼 내려앉았다. 갈기 아래로 콧등이 묵직하고 입술이 붉었지만 달빛에 비친 전신의 윤곽은 나무 등걸처럼 헐렁했다. 갈비뼈는 빨래판 같았고 어깨뼈는 유난히 솟아올라 뼈다귀에 가죽만 걸쳐놓은 것 같았다. 꼬리는 늙고 우둔한 맹수처럼 보였으나 죽음을 무수히 넘긴 기운을 숨기고 있었다. 육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더 잘 주어진다. 그리고 그런 감각은 새끼를 가진 어미나 다른 종족의 영역을 기웃거리는 자에게 더 잘 발휘된다. 죽음의 입구에 놓인 미끼를 피해 결국 이리로 왔다. 갈림길의 이쪽도 미끼임엔 다름없었으나 숲으로 돌아가는 미끼였다. 꼬리는 산막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멧돼지를 덥석 물더니 힘껏 잡아당겼다. 털 아래 근육들이 살아 움직이며 불끈 솟구치고 꿈틀거렸다. 멧돼지를 메어놓은 물참나무가 휘청거렸다. 당겨도 끌려오지 않자 꼬리는 뒷다리는 일어선 채 앞다리만 낮춰 멧돼지를 뜯어먹었다. 배는 고프고 마음은 서두르고 있다. 창자가 당기는 대로 울대를 꿈틀거리며 얼어붙은 멧돼지 고기를 씹지도 않고 목구멍으로 삼켰다. 빠드득 뼈가 부러지고 살이 뜯기는 소리가 나자 다시 산막을 쳐다본다. 어제부터 사냥에 실패하고 사람들과 대치한 탓에 예민했다. 자정이 넘어서야 산막에 나타난 것을 보면 꼬리는 마을을 살피고 왔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쇠붙이 든 인간들의 낌새를 느꼈거나 총격이 빗나가 아슬아슬하게 사지를 벗어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석두산 정상에서 멧돼지를 끌고 가는 우리를 내려다보고 산막 근처로 일찌감치 와서 살피다가 이제 나왔을 수도 있다. 어쨌든 꼬리는 지금 이 산막 앞에 있다. 달빛이 흐르며 눈밭을 환히 비쳤다. 시간이 흐르면서 마음이 놓였는지 꼬리는 눈밭에 털썩 주저앉아 엉덩이부터 차근차근 먹어치웠다. 호랑이가 많이 먹어도 한 번에 보통 30kg인데 오랜만의 포식이라 그런지 90kg짜리 멧돼지를 3분의 2나 먹어치웠다. 이렇게 포식하고 나면 보름 정도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지낼 수 있다. 그러나 보름이 지나고 나면 또 어쩔 것인지 벌써부터 그것이 걱정이다. 태양이 지고 저녁이 다가올 때마다 그의 가슴엔 설이 묻은 냉기가 쌓이고 두려워하면서도 마을 어귀에 어스름이 깔리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김없이 돌아오는 끼니와 끼니 사이의 싸움이었다. 먹어야만 하는 것과 죽어야만 하는 것의 전쟁이었다. 하얀 꼬리를 실룩이며 늘씬하게 달리는 사슴을 보거나 개울가로 몰려나와 물장난치는 멧돼지를 볼 때마다 욕망을 달래며 돌아서야 하고 사슴의 목뼈를 부러뜨리던 송곳니와 멧돼지의 등짝에 깊숙이 박아넣던 갈고리 발톱마저 잃을까 두려워진다. 그것은 아직 겪어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 굶주림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굶주림은 흐르는 물결 같아서 어김없이 밀려와 지나간 모든 포식을 덮어버린다. 억새밭을 배경으로 앉아있는 꼬리의 자태가 둥근 달과 야산에 어울려 골개미가 서렸다. 꼬리를 향해 카메라를 천천히 줌인했다. 렌즈가 미세하게 움직이며 시야를 줄여갔다. 뷰파인더 속에서 나의 시선이
꼬리의 눈빛과 마주쳤다. 꼬리가 벌떡 일어났다. 주민을 멈췄지만 꼬리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서 렌즈를 노려보았다. 등의 털이 일어섰고 꼬리가 곧게 펴졌다. 뭉툭한 털북숭이 코를 살짝 들어 흐르는 나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곤 네 발 짐승이 낮출 수 있는 최대한 자세를 낮춰 한 발, 두 발, 산막으로 다가왔다. 뿌두둑, 뿌두둑 눈 밟는 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다. 렌즈를 응시하는 눈빛을 조여 렌즈 너머를 꿰뚫어 보려고 했다. 상대를 질식시키는 강렬한 기운이었다. 다가오던 꼬리가 어느 순간 내디디려던 오른쪽 앞발을 허공에서 멈췄다. 그리고 단 한 곳. 렌즈 뒤의 나만을 이글이글 바라보았다. 산막까지는 불과 10m. 숨결이 느껴졌다. 미동도 않고 온몸을 긴장하며 나를 바라보던 꼬리가 몸을 돌리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렌즈에 시선을 고정한 채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한 발, 두 발 천천히 물러났다. 물러날 때의 눈빛과 긴장감도 다가올 때와 마찬가지였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생명체였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모르는 척. 이게 내가 꼬리와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비네스코 목장이나 키시노프카 들판에서처럼 나의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개구리를 잡던 감자밭 어딘가에서 또는 백두산 사슴을 잡았던 아메리카 계곡 어딘가에서 나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꼬리와 내가 교감하는 방식은 늘 이랬다. 서로의 주변을 떠돌며 서로의 냄새를 맡고 가까이에서 지켜보지만 아는 척은 할 수가 없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주고 싶어도 아는 척하는 순간 소통은 끝났다. 언어와 습성이 다른 종이라서만은 아니었다. 그는 야생에 있고 나는 문명에 있기 때문이었다. 지금 이 순간도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지만 손을 흔들어 줄 수가 없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거나 잘 가라고 말해줄 수도 없다. 내가 꼬리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최선의 방식은 모르는 척이었다. 모르는 척하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끈이었다. 결국 혼자 가야 하며 그것이 살아있는 모든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다. 물참나무까지 물러난 꼬리는 몸을 돌려 억새숲으로 사라졌다. 족제비들이 다시 나타나 눈밭을 뛰어놀았다. 멀리서 여우가 짖었다. 꼬리가 산막에 나타난 지 3시간. 새벽이 다가와 있었다. 꼬리가 사라진 억새숲 위로 나무서리가 내렸다. 나무서리는 새벽이 다가오면서 더 짙어져 아침이 되자 대지와 대지의 뿌리를 둔 모든 것들을 하얗게 덮었다. 페치카에 장작을 넣고 성냥을 켰다. 불쏘시개에 불을 지필까 하다가 훅 불어 껐다. 언제일진 모르지만 꼬리가 남은 멧돼지를 마저 해치우기 위해 돌아올 것이다. 그때까지라도 꼬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눈치 빠른 까마귀들이 아침 일찍 날아와 멧돼지 잔해를 쪼았다. 배불리 먹은 녀석들은 물참나무 가지 위에 올라가 부리를 닦았고 다 닦은 녀석들은 잔해를 쪼는 동족을 내려다보며 까옥까옥 울었다. 족제비들이 다시 나타나 아침 식사를 물어갔다. 억새숲에서 밤을 지새운 오목눈이들은 아침 햇살로 몸을 녹이며 무리지어 지저귀었고 맑은 하늘에서는 황조롱이 한 마리가 맞바람에 날개를 파르르 떨며 정지해 있다가 바람결로 몸을 돌려
능선과 능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설이 앉은 억새를 타고 다니며 사이좋게 지저귀던 오목눈이들이 후두둑 날아올랐다. 까마귀들도 깍깍깍 빠르게 짧게 끊어서 울어댔다. 뿌두둑. 억새 숲에서 부드러운 벨벳팔이 눈 밟는 소리가 들렸다.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고 있었다. 살짝 살짝 흔들리던 억새숲이 큰 구렁이가 지나가듯 갈라지며 설렁거렸다. 억새가 흔들릴 때마다 서리가루들이 날려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물참나무 뒤의 억새 꽃술이 술렁이더니 그 사이로 꼬리가 얼굴을 내밀었다. 이마와 갈기에 하얀 서리가 서려 있다. 꼬리는 눈을 부릅뜨고 산막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허연 콧김이 1미터나 푹푹 뿜어져 나왔다. 한겨울의 억새밭과 야산을 뒤로 하고 몸을 긴장시킨 채 서 있는 모습이 늙어 보였다. 꼬리를 따라 숲속을 헤매다닌 세월이 맹수와 사람을 함께 늙게 했다. 꼬리는 시선을 거두고 먹다 남긴 멧돼지 자네를 덥석 물었다. 꼬리를 번쩍 치켜들고 뒷다리로 버티면서 온 힘을 다해 당겼다. 멧돼지를 묶어놓은 물참나무가 부러질 듯 흔들거렸다. 그래도 멧돼지가 끌려오지 않자 주저앉아 먹기 시작했다. 한낮의 트인 공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시베리아 호랑이가 자신을 가장 드러내기 싫어하는 때와 장소다. 그런데도 꼬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타나 지난밤 남긴 먹이를 마저 해치우고 있다. 저만한 크기의 멧돼지라면 보통 사나흘에 걸쳐서 먹는데 범나비 잡아먹듯 간밤에 돼지의 3분의 1을 먹어치우고도 꼬리는 이 환한 아침에 다시 돌아왔다. 남긴 먹이를 누가 가로채 갈까봐 염려스러웠을까? 꼬리는 마음이 굶주려 있는 것 같다. 실제로는 배가 부른데도 배가 고프다고 느끼는 것이다. 굶기를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꼬리는 배가 미어 터질 때까지, 그래서 질려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때까지 실컷 먹어보고 싶은 것이다. 지옥같이 고통스러운 배고픔보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꼬리가 앞발을 일으켜 세웠다. 통통했던 돼지는 하룻밤새에 몇 개의 뼈조각이 되어 나뒹굴었다. 엉덩이는 주저앉고 앞발을 일으켜 세운 꼬리는 설이 성성한 할아버지 얼굴로 벌판 저쪽에서 이쪽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허연 콧김이 뭉실뭉실 뿜어져 나왔다. 꼬리는 길쭉하고 뭉툭한 코를 허공으로 살짝 들어올려 바람에 실려오는 산막과 나의 냄새를 세밀하게 맡았다. 물참나무 위에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자 물끄러미 올려다보더니 다시 산막을 쳐다보았다. 눈빛이 많이 누그러져 있었다. 이윽고 꼬리는 엉덩이를 일으켰다. 물참나무에 누런 오줌을 흩뿌리고 두툼한 발을 성큼성큼 내디뎌 억새밭을 향했다. 억새밭으로 들어가려던 꼬리가 문득 멈춰섰다. 고개를 돌려 산막을 바라보았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연민이 느껴지는 존재가 뒤에 남았거나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이다. 뒤쪽 어딘가에 남겨진 나의 채취를 다시 한번 짐작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 뒤에 드리운 삶의 여운이 얼마나 남았는지 재보려는 것일까?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의 영혼이 미처 따라오지 못할까봐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늙은 아메리칸 원주민 같았다. 꼬리는 산막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뒀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억새숲으로 들어갔다.
억새 꽃술들이 야산까지 일직선으로 갈라지더니 이내 고요가 찾아왔다. 꽃술에 내린 서리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며 은빛으로 반짝였다.